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요 수학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학교에 입학해서야 수학이란 교과서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물론 처음엔 초등학교 때와 큰 차이가 없어서 뭐 그럭저럭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쯤 되면 갑자기 이런저런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래서 수학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팍팍 오곤 했습니다. 그때 절 가장 힘들게 했던 게 경우의 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총 가지수를 말하는 건데 말만 들어도 어려우시죠? 자, 그랬던 그 말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또 제가 사용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총선이란 단 하나의 사안을 두고도 이런저런 경우의 수 따져보느라고 각 당의 지도부들 역시 아파도 머리 꽤나 아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바로 고통분담의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닷새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 경우의 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하면서 이제 두 분이시라면 이 얘기 쉽게 풀어줄 거라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자,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총선 탑3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치밀한 숫자 전쟁인데요. 먼저 파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에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뚝 뚫린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200석 어쩌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얘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우리 국민들께 호소해야 됩니다. 네,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여야가 박빙으로 꼽은 승부처가 국민의힘은 55곳이고요. 민주당은 50곳 그렇습니다. 자, 김성환 의원님. 언뜻 보면 이렇게 비슷한 분석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당이 돌리는 여론조사가 다 뭐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각 당은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론조사 돌린 거를 막판 판세 분석이라고 해서 어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한 거 보면 민주당이 우세가 110곳, 예. 경합이 50곳 이렇게 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가 154곳이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두 곳을 빼고 나면 한 90곳 정도가 민주당은 이제 열세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럼 국민의힘이 판세 분석 결과 보고 얘기를 한 걸 보면 국민의힘 얘기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만큼 자세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요. 한 90곳 정도가 우세 지역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석 앞뒤로 거의 비슷한 판사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세 우세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네. 근데 가장 큰 관심은 또 수도권이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박빙 지역구가 한 26곳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서울이 15, 인천 경기가 11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부울경 지역도 관심이잖아요.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3곳이 초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10곳 정도에서 승부를 걸 수 있겠다. 예. 왜냐하면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7곳 정도에서 이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민주당은 조금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PK 지역 여론이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국민의힘은 불경 지역 가운데 부산에서 한 6곳, 경남에서 6곳이 박빙 열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부산 경남에서 각각 6곳씩이 박빙 열세라고 국민의힘이 분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고 하면은 예.
이전보다 21대 총선 때 180석 얻었을 때보다 PK 지역에서 더 많은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럼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아까 제가 서울 수도권 지역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수도권 지역 전체 다 합치면은 121곳이었거든요. 예. 지역구가. 지금은 122곳으로 한 곳이 더 늘었는데 그렇죠. 그때 민주당이 16곳에서 이겼거든요. 그때 무소속 이제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죠? 예, 예. 16곳에서 이겼는데 윤상현 의원까지 합하면 17곳에서 이겼다고 봐야 돼요. 그때 무소속으로 나오셨어요. 네, 그때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니까요. 근데 17곳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밝히는 거나 국민의힘이 밝히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국민의힘 쪽이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조금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세 분석을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역도 혹시 궁금하시다 그러면 말씀드릴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자꾸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박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박빙이라는 거는 지금 한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박빙이라는 말을 쓰게 되나요? 그게 좀 있나요? 여론사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지역구 여론사를 돌리면 샘플이 한 500샘플 정도 돌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 정도 나와요. 이거 과학적이네요 이게. 네, 그러면은 예. 한 8.8%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의미가 없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야,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한결같이 한쪽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이 지역구는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보통은 통상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와 별도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숫자가 벌어질 때 한 5%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한 5%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역구가 48곳, 50곳이 조금 안 됐거든요. 예. 이번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하고 무관하게 각 당이 볼 때는 5%포인트 안쪽으로 지금 격차가 여론조사상으로 꾸준히 나오는 지역은 초박빙 지역이다. 이렇게 박빙 열세다, 박빙 우위다, 우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제 수학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8.8%에 5% 그러면 한 13% 정도 되면은 그건 언제든 아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론조사상으로 오차 범위에 8.8% 정도 안쪽에 들어가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이겼다 졌다. 예. 이 정도면 박빙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예. 보통은 각 당에서 판단을 할 때 8.8%보다는 조금 더 좁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5%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오는 지역이 초박빙 지역이다. 예. 그 지역이 한 50곳 정도 된다. 예. 여기는 각 당이 지금 어느 승리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민주당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우세가 110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 50곳을 다 이긴다고 하면은 지역구에서 160곳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까 90곳이 우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서 만약에 50곳을 가져간다 그러면 예. 140곳이 일당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과반에서 10석 빠지거나 과반에서 10석 올라가거나 예. 이게 그 50곳 안에 초박빙 지역에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 소장님 지금 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55곳 민주당에서는 50곳 이렇게 박빙 지역으로 꼽는데 그 양당 모두 내용도 비슷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신데 배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그렇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하냐 자체 분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우세 지역도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포함이 되는 교집합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곳도 민주당은 55곳, 국민의힘은 50곳, 민주당은 50곳, 국민의힘은 55곳 그러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대체로 한 30군데 정도는 비슷한 지역이라면 나머지는 서로 또 엇갈려요. 판세 분석이.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데 지금 여론조사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이전의 선거에서 또 이겼던 쭉 내리 승리를 거둬왔던 가령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는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은 또 달라질 것이다라는 게 있고. 그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동향 분석이라고 해서 당에서는 또 당 내부에서는 현장에 꼭 여론조사가 아닌 형태의 또 분석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량적으로 이렇게 수치상으로 분석하는 게 있고 또는 정성적으로 그래 이 지역은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판세를 따지면 우리가 또 조금 우세하거나 아니면은 우세 경합 정도로 볼 수 있어 이런 차이들이 있겠죠. 예,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건 이럴 거예요. 이런 복잡한 우리가 셈법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이제 지역구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민주당이 대체로 좀 우세하게 판단하고 있는 판세 속에서 국민의힘이 쫓아가고 있는데 이 간격을 얼마나 좁히느냐 그 간격에 대한 인식차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석 수십 석 뭐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따라잡아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파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굉장히 안 좋았던 여론은 내 바닥치까지 가버렸다. 갔다가 지금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역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박빙 지역이라고 지금 분류를 수도권에서 한 지역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볼 때는 이 정도면 보수층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겠다. 예. 이런 지역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아니 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2월 말까지 그때 예. 이제 공천 파동이 한창이었을 때 예. 그때는 강북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예. 서울에서 국민의힘한테 한 절반 정도 의석 내줄 거다. 48석 가운데 한 24석은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지 그랬죠. 근데 불과 한 달 사이에 확 분위기가 반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이거 싹쓸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또 다시 양당으로 막 결집하는 현상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바닥을 치고 다시 결집해서 좀 조금 해볼 만한 승부로 자꾸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세 분석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금 걱정하고 있고. 자 이렇게 그러면은 뭐 되는 것 같아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에 또 판세 패턴이 확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도 판세 변화도 꽤 일어납니다.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뭐 이제 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내에 나중에 이제 발표돼 이제 사후적으로 발표되죠. 예, 예, 그런 예. 조사를 보면 예. 이 6일 동안에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경우들이 많고 지역구는 무려 254개의 지역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초접전 지역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선거 예측을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여론조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죠? 이 여론조사는 전부 다 모든 세대의 투표율이 똑같다고 보고 이제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전제 그렇다 말씀이죠. 그러면은 예. 세대별 투표율이 많이 차이 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죠? 또 그리고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요. 또 참여했더라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이야기한 10에서 15%는 어떻게 할 거죠? 적게는 이제 한 10% 가까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분류가 됐을 때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최종 집계를 하고 선거 예측을 하는 데는 많은 지금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시라면 과거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또 뭐 세대별로 어떻게 투표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되게 중요하죠. 가령 2012년과 2016년을 보면 이런 경우 2012년에 그건 뭐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한 후보자를 민주당에서 공천한 것에 따라 서울의 한 지역입니다. 그 이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천을 공천이 취소되긴 했지만 논란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다고 하지만 그때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거의 이제 마지막 연차에 마지막 해 이제 2012년이니까 그때 다 민주당이 다 가반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의 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152석이었나요? 3석이었나요? 가반을 했죠. 그리고 2016년에는 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반할 거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천 파장이 이제 옥새 들고 나르셔가 되니까 2당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의 경우에는 예측과는 다른 경우도 실제로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또 하나는 지난번 총선을 놓고서도 뭐 180 전망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가반 이상으로 봤던 것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이었는데 180석이나 가까이 나왔던 것도 좀 실제 정확한 예상과는 좀 다소 다른 점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게 그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석하는 게 이 매트릭스가 좀 단순하잖아요. 예를 들면
후보 몇 명을 놓고 그 모든 국민이 거기다가 투표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총선은 후보 자체 숫자가 많고 지역별로도 지금 254곳이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사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여론사 결과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실제 결과하고 많이 다 틀려가지고 그래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출구조사한 결과 그것도 발표하거나 틀리잖아요. 예. 할 때도 예. 출구조사도 앞뒤로 한 20석 30석 차이 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감으로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여론조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 의원님 그런데 언론은 이런 얘기했거든요. 지지층 결집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정도면 지지층 결집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 여전히 지지층의 결집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투표일까지 계산을 하면 이제 닷새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뭔가 큰 변수가 나오거나 뭐 막말이 하나 툭 튀어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표심을 확 흔들 만한 뭔가 나오지 않는 한 사실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 안 나갈 사람들이 갑자기 막 뛰쳐나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전투표라는 게 본투표랑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뭐 한 20%대 정도면 머물렀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의 한 30%또 30%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전투표 뭐 시간대별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금도 지난 대선 때만큼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미 투표를 마친 투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후에 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변수의 영향력이 예전에 투표했을 때보다는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박빙 지역이 50곳이다라고 하면 예. 50곳의 유권자 한 몇천 명씩만 마음을 바꿔도 당락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때 21대 총선 때 용산에서는 890표 차로 저 당락이 뒤집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보다 더 적게도 뒤집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인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지층이 좀 실망할 요인들이 잘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후보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전 선거를 보면은 3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3표?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그런 곳은 최종적으로는 3표가 아니었는데 뭐 이제 뭐 17표 정도 차이가 난 데서 다시 재검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은 11표 차이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런 곳은 다 재검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몇 표 차이로 한 동네에 그래도 한 동네의 슈퍼마켓 뒤에 일가족들의 투표만으로도 당락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왜 지금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냐면은 민주당은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결집 전략이고 지금 예. 국민의힘은 열세하다고 보고 이제 결집 전략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엉덩이 전략입니다. 왜 엉덩이 투표하러 가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이런 초접전 지역에는 우리 10명 20명의 투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엉덩이를 탁 하고 이렇게 쳐주는 효과 예. 이걸 과연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할 것인가 예. 한동훈 위원장이 더 잘할 것인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표현을 할 때요. 낙담보수, 안심진보 두 양쪽을 모두 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의 대다수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율로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또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이른바 친윤과 친한으로 구분되고 예. 그게 사실은 실망감을 줄 수 있거든요. 예. 투표 동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보수층에서 바라볼 때 특히 국민의힘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뭐 이번에 해봐야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투표를 포기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 선거 분석을 한 걸 보면 자기 지지층이라고 생각할 만한 지지층이 뭐 예전에 뭐 그 2007년 대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10%나 15% 정도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한 15% 정도가 지지층이 15% 정도가 포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그 당은 지는 거예요. 투표에서 선거에서. 예. 어느 정도 결집하느냐 또 그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거가 왔다 갔다 결과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자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네. 정말 궁금한 게 김 의원님은 지금 초박빙 비적 꼽으라면 어디 꼽을 수 있겠어요? 지금 50곳이라고 하는데 다 그중에서도 나는 야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 하는 곳이 있다면 말이죠. 용산
다 지금 이제 정치 1번지가 됐잖아요.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예. 용산의 상징성이 지금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용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초박빙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용산을 초박빙을 네. 하셨고 그렇다면 배 소장님은 저는 오히려 지금 초박빙이 어딘가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굉장히 주목받는 곳이 느닷없이 등장했어요. 경기도 하남갑입니다. 하남가. 하남갑이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자예요. 예. 근데 추미애 후보자인데 여기가 이제 이용 후보자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추미애 후보자인데 상당히 추미애 후보자가 공천 때 시끌벅적했지만 또 그 이후엔 좀 잠잠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온 게 뭐 유세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 추미애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만약입니다. 당선이 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당선이 되면 6선입니다.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이지만 그러면 이제 설이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추윤 갈등 의견입니다. 그거는 다른 정치적 맥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추윤 갈등이 잘못됐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시, 오후 1시 집계 기준 사전 투표율은 8%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송훈의 이슈앤피플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로 의견 주셔도 되고요. 또 지금 실시간 방송되는 YTN 라디오의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총선을 앞두고 저희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꼽은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의정 갈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의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따줄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행정부 수장과 정공희 대표의 만남은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박단 비대위원장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대화를 짧게 알렸습니다. 반면 박 위원장은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며 만남에 대한 부정적인 소회를 남겼습니다. 자, 지금 녹취 보셨겠지만 녹취에 공식적인 멘트들은 다 없고 저희가 뉴스를 뭐 인용하거나 그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김 의원님, 어제 만남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사전투표일 전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전투표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일종의 이제 의정 갈등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해소하는 모습,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안 한 상황이라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기 어려운 것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흘러나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 안 흘러나오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철저히 대통령실에서 함구하기로 작정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오늘 아침에 보수신문에 몇 곳에서 힌트가 될 만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 면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하고 기자들도 거기에 뭐 배석도 못했고 사진도 지금 전혀 안 찍었잖아요. 근데 2,000명 백지화와 그러니까 전공의 측이 요구하는 2,000명 백지화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공의 의견 존중 간의 간극이 상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박단 위원장이 우선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한 뒤에
의사 수급 추계 기구 등을 만들어서 증언 여부, 규모 등 이런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다라는 점을 들면서 비핵지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대 그 증원 2,000명 문제가 제일 핵심인데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실이 말한 것처럼 경청하기만 했을까요? 대통령이. 평소 대통령 스타일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바로 그 부분에서 결국은 한치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유연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박단 위원장이 면담 이후에 곧바로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뭐 저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후련하게 밝힐 만한 내용을 뽑아낼 수는 없다라고 또 정리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단계가 있는데 W가 이제 will 의지죠. 그러니까 의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C 커뮤니케이션 소통인데 이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S 이게 해결 솔루션인데 지금 우리가 선거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S 단계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C 단계에 있는 거죠. 굉장히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C 단계 이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C 단계가 적어도 2달 전에 가 있었다면 훨씬 상황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공의가 됐던 병원을 방문하고 의대 교수하고의 면담이 2달 전에 2달 시점 전에 60일 전에 됐다면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정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전혀 양보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뭐 선거가 의식이 됐든 아니면은 환자들의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이 우려가 됐든 간에 하지만 이제 극도의 부담 단계는 좀 넘어서는 측면이 있는데 선거에 너무 임박된 거죠. 선거에 매우 임박돼 있는 상태에서 S 해결책은 안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기억을 좀 복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파문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그렸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언론도 그렇고 국민 여론이 보여줬거든요. 근데도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악화된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결국에는 다시 귀국 하루 만에 귀국시키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자진사퇴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의대 증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참패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걸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거는 1월 지나서 2월 초부터예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박아서 얘기한 게 2월 3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4월에 총선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참모들이 계획을 짜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때부터 증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추계를 하는 기구라든가 테이블을 만들어야지 맞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최종적으로 그 테이블 결과를 가지고 갈등이 좀 있더라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리스크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강공으로 밀어붙였어요. 그 발표하자마자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는 불변의 숫자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처음에는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전 대통령실에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부담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일 시작되기 바로 전날 급하게라도 지금 전공의 그 단체 대표라도 만나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해법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까지 만들어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국민들이 저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영국의 70년대 80년대 대처 총리식의 접근을 해서 더 오히려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는 실제 심지어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의대 교수가 심지어는 뭐 더 많은 숫자의 의대 정원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서도 뭐 2,000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에 늘려야 될 때 늘리지 못하고 지금 수십 년간 의대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했겠죠. 어떻게 뭐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2,000명 본인 머릿속에서 그냥 잠정적으로 생각해서 2,000명을 설정했겠습니까? 분명히 논의기구를 거쳐서 했을 텐데 생각보다는 여기에 대한 의사들의 저항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보고 가겠습니다. 수원에서 출마한다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을 비유해서 한 말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분도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는 더 하잖아요.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김준혁 후보는 본인이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본인의 어떤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지금 말 부동산 문제로 논란 빚은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정리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많은 또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왜냐하면 이건 전체적인 여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갖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역과 또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총선을 중수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도청, 수도권, 2030 MZ세대 청년청, 중수청 선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른바 김준혁 후보자가 선거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양문석 후보자나 자녀 특히 이제 딸의 11억 대출 의혹 논란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영훈 후보자의 아들에게 이 부동산 정여 논란.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김준혁 후보자인데 김준혁 후보자 쪽에 더 몰려요.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준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많은 사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론되죠. 또 이하여대 이사장 초대 총장이었는데 김한란 여사도 또 거론이 되죠. 또 미 군정 시대도 거론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영향이지 집중될까 또 확산될까 생각했는데 지금 공영훈 후보자, 양문석 후보자, 김준혁 후보자 모두 경기도예요. 그 경기도 지금 판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 있는데 이게 심지어는 이화여대의 이 사퇴 집회가 서울에서 열렸거든요. 그런데 주목을 받았고 또 여성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김준혁 후보자가 본인이 근거를 낼 수가 있는 게 있으면 근거 자료를 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근거가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정말 반성을 한다든지 죄송하다든지 하면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거 실제로 성상납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법률 부단장인가요? 이런 당에 소속되어 있고 보직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확산이 돼요. 이게 대응 태도.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선거 막판에 선거 전체를 다 판가리하거나 판도라하는 이슈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몇몇 의석 적지 않은 숫자의 두 자릿수 의석이라도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재라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조상호 법률 부위원장이 얘기한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김준혁 후보가 근거 없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좀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김준혁 후보가 일단 사과를 하면서 제가 발언한 거는 이러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근거 자료를 올려놨어요. 예, 사과를 하면서라는 전제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발언했다고 막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좀 역사학자로서 관련된 근거는 제시는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블로그나 이런 데 공개를 했길래 그 김준혁 후보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걸 저한테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선거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은 역사에 대한 사실 유무를 가리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공간이긴 해요. 근데 무조건 다 거짓이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도 하나의 선거의 전략일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근거가 일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한번 역사적으로 검증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이 뭐 선거 관련되는 문제 거기에 있다고 그걸 옹호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른바 낭낭클럽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다고 하는 기록이 일부 남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외교 활동을 대신해서 했고 당시에 영어에 능통한 학생들이 뭐 이화여대 학생이 있었고 일부 규말란 씨가 거기에 개입돼 있다고 하는 근거도 일부 남아 있더라.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그게 뭐 그것 자체를 성문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한 발언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고 역사학자로서 유튜브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표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런 후보자의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후보자직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오늘부터 뭐 본투표 들어간 상황인데 그 후보자를 그냥 내려버리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맞겠다. 표심은. 다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후보 검증을 못했다. 후보자 검증을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 될 몫이 돼버렸다. 이건 당 차원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나고 나서 책임을 또 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 선거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의석들을 민주당이 잃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온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다음 주에 두 분 뵐 때는요. 선거 결과 나온 바로 D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질문 한 번씩 드리려고요. 자, 김 의원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뭐 물어보실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예상 의석수요?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물어볼까 말까요? 네? 물어볼까 말까요? 도움 안 되면 안 물어봐도 됩니다. 노 코멘트로 해요. 예.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참. 이걸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사전 투표만 아니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해보겠는데 이게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지금 이거 한낮에 뜨거운 시사거든요 우리가요. 예. 뜨거운. 그래서 이제 뜨겁지만 않아도 될 텐데 이슈 앤 피플이라. 그렇죠. 이슈 앤 피플은 공정한 방송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 우리 아주 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러면 이번 선거 김 의원님 어떤 선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 어떤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다 지났는데 선거 아름답게 아니 투표 많은 국민들이 속 끓이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심판하려고 하면 심판하는 국민들도 역시 그런 마음이었을 거고 그걸 또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치권이 거기에 걸맞은 선거운동을 했느냐 이 부분은 두고두고 한번 반성해보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소적이죠.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제 한국 정치를 봐온 분은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대대대 정치 암흑기에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걱정입니다. 이 골이 얼마나 깊어질지 또 치고받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22대 국회는 보나 안 보나 뭐 다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올해 해가 포용해입니다. 포용. 용해인데 저는 정말 선거 끝나면 정말 민주당이든 모든 후보자들이 다 꽁꽁 서로를 포옹해서 우리 정말 이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움 주고 사랑하자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몰카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